한국 경제가 또 한 번 갈림길에 놓였다. 최근 세계 경제를 위협하던 미중 무역 분쟁의 악화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단된 상황. 미중 두 정상이 G20 회의에서 관세 추가 부과를 멈추고 무역 협상 재개에 합의한 것이다. 이는 양국 무역 분쟁으로 피해를 입었던 우리 경제에도 좋은 영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불확실한 양국의 협상과 더불어 G20 정상회의 이후 미국이 무역 분쟁 대상을 확대하는 상황. 때문에 국내 경제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긴 힘들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같은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기업들도 투자를 미루고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을 기준으로 투자와 생산이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정부가 규제 완화 등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대내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기업들이 움직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 하지만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와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는 모두 전달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하반기 추경이나 경제 활력 재고 대책이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등장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지출 확대와 금리 인하 같은 거시경제 정책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기업은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해외 시장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의 영향으로 침체와 회복의 갈림길에 놓인 한국 경제. 과연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과제는 무엇일까?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 토론 김만음입니다. 3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6에서 2.7%였는데요. 0.2%포인트 낮췄습니다. 그만큼 올해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본 것이겠죠. 때문에 이번에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경기를 살리기 위한 부양책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상황에서 미중의 무역 분쟁 같은 어려운 대외 여건에다가 일본의 통상 보복까지 지금 겹쳤습니다. 또 추경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 차도 여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 경제 정책에 무엇이 필요한지 전문가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동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토론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언급이 될 텐데 경청해 주시고 정부 당국에서는 귀를 기울여 우리의 제안을 깊숙이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백은입니다. 경제의 흐름이 근본적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의존해왔던 경제 운영 패러다임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과거에 익숙한 방식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이런 변화의 내용을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제 이론과 경제 현실을 잘 접목시켜 분석해주는 곽수영 박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경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대로 안다면 이런 불확실성이나 여기서 파생되는 리스크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파악해서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어떻게 얼마만큼 정확하게 짚어내는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송수영 중앙대 경제경영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송수영 교수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에 한국이 경험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더구나 한국도 현재 GNI가 3만 부를 넘어선 상태에서 어느 정도 경제 성장률의 하락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치적 위기에 의해서 발생되는 세계 무역 분쟁이라든지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통상 보복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 이것이 아주 앞으로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네 분과 함께 하는데요.
우리가 경제 이야기할 때 만족스럽다거나 환영했던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조금 어렵다는 상황 이런 지적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특히 올해 1분기 경우에는 마이너스 성장 지표까지 나오면서 비판적인 지적들이 나왔는데 올 상반기 1, 2분기가 되겠죠. 이 경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신지성 교수님? 1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비로 1.7 나왔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지금 벌써 4월, 5월, 6월치 통계가 거의 다 나온 셈이거든요. 예. 계산해 보니까 2분기 성장률이 1.8이 좀 힘들겠다. 그러면 1분기가 1.7, 2분기가 1.8, 1.9 정도면 상반기는 확실히 2%가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어제 정부가 금년 성장률을 2.4로 봤는데 그래 하려면 하반기에 2.8, 2.9, 3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예. 결론은 이게 어렵다. 따라서 2.4%라는 경제 전망조차도 상당히 현실보다는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었다. 이런 판단이 나는 거죠. 예, 0.2% 낮춰서 잡은 것도 어렵다라고 보고 있군요. 최백은 교수님. 저는 정부가 예상하는 성장률 전망치가 여전히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는 데서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만의 이 현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그림이 작아서 좀 이제 비칠지 모르겠는데 예. 이게 OECD 국가 전체 회원 국가들의 성장률 저겁니다. 우리나라가 이 중간 정도에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좀 성장률이 높은 나라들이 인구 소국가라든가 OECD 국가 우리나라 중간 정도 수준이다. 예. 그리고 이제 1분기 성장률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보다 이제 성장률이 높은 나라들이 대개가 보게 되면은 뭐 동구 사회주권 국가들 과거에 예. 이런 나라들이라든가 아니면 인구 소국가들 수십만 내지 한 수백만 정도뿐인 인구 안 갖고 나라를 빼놓고를 그런 나라를 제외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여전히 주요 국가들 중에서 한 6, 7번째 기록을 했어요. 1분기 예. 성장률이요. 그다음에 2분기 성장률을 말씀하시는데 2분기 성장률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의 성장률을 발표하는 그 연준이 아틀란타 연준인데요. 아틀란타 연준에서 최저 0.9에서 높게는 2.2까지 이렇게 지금 이제 2분기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게 되면 JP모건에서 2분기 성장률을 2.2%에서 1.0%가 낮췄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성장률이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성장률을 가지고 너무 그러니까는 이것을 우리 내부의 경제 정책의 문제로 원인을 돌리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곽 교수님. 경제 성장률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3만 불을 돌파를 해서 GNI 송정 교수님 말처럼 3만 불을 돌파한 시점에 성장률이 계속 4%, 5%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된다. 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2%대 초반이나 1%대 중반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은 받아들여야 할 당위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미국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습니다. 1960년부터 80년도에 위대한 미국의 건설이라고 하는 캐치플레이를 걸면서 5명의 대통령이 지나는 동안에 10,000불에서 30,000불로 뛰었거든요. 영국도 해리포터 영화가 나오고 난 다음에 30,000불 시대에서 40,000불, 50,000불로 바뀌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지금 한국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만약에 주제라 그러면 과거의 일보다 미래에 대한 지향점을 둬야 될 것 같다. 미래를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반기가 1.7, 1.8이다. 그러면 대외 여건이 나아져야 기업이 투자를 한다라고 앞에서도 뭐 문자가 나갔습니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미 무디스나 아니면 노무라가 말한 대로 2% 초반이나 아니면 1% 후반이 그건 합리적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예. 성장률이 1%대로 가는 것은 한국 경제 입장에선 당위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같이 공감하는 바도 있고 약간의 차이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송수영 교수님. 예, 저는 지금 지난번 1사분기와 2018년 4사분기 그 이전의 데이터를 봤을 때 경제 성장률에 지출이 얼마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특히 문제가 우리나라가 되는 것이 지금 아까도 모두에 나왔습니다만 민수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개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확 감소된 부분이 정부의 지출입니다. 이거는 추경이 지금 실시가 돼야 될 게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줄였습니다. 근데 고정자본에 대해서 이렇게 줄인 이유는 정부 정책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무래도 수출하는 기업들이 대기업들도 많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출 시장이나 이런 미중 무역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정부 지침이라든지 내수 진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지난 7월 초에 발표되었던 정부의 그 정부 정책, 경제 정책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니까는 이제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낮추려고 하는 그 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법인세를 낮춰준다고 해서 그거는 공급 쪽 측면에서 기업들에게 한계 비용을 낮춰주는 효과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3일 발표에서 그쪽까지는 언급을 안 했죠? 예. 네, 나중에 아마 그 홍남기 부총리가 그 얘기까지 좀 뉴스에서 나온 거를 제가 봐가지고 지금 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과감하게 건드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성주환 교수께서는 지금 투자 수출 부진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까지 얘기했는데요. 그 전에요, 신대영 교수님, 아까 현재 성장률 지표관에서 현재 발표된 것도 자체도 너무 낙관적이다라는 지적은 공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너무 부정적으로만 좀 보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이재병 교수 얘기했습니다. 그 1분기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예. 1분기 자료가 성장이 1.7%예요. 1.7%인데 그게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수출 수입 쪽에서 1.9가 나왔어요. 그러면 소비나 투자에서는 마이너스 0.2라는 이야기입니다. 심각하다는 거죠, 지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출 쪽에서 1.9가 나왔어요. 수출이 잘 되어서 1.9가 나온 게 아니고 수입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1.9가 나온 거예요. 결론은 한국 경제가 얼마나 나쁜지 수입이 줄어서 성장률이 1.9가 나와줬고 내수 쪽에서 소비하고 투자는 지난 1분기에 성장을 거의 기여를 못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0.2가 나왔다. 예. 이게 지금 1분기의 경제 현상이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한 재병 교수가 또 한마디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그 1분기 연 성장률이 1.7%였었어요. 이제 수정치가요. 근데 민간 소비가 우리가 지난해 2018년도에 보게 되면 2003년도 이후에 최초로 그러니까 민간 소비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앞서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소득주 성장 정책의 저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근데 이번 1분기에도 GDP 증가율이 1.7%인데 민간 소비가 1.8% 아니 1.9%가 나왔습니다. 연율로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여전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수출이 굉장히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지난해 이제 연말부터요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민간 소비가 방어해주고 있는 것이고 정부 소비 같은 경우는 예산 집행이 좀 1분기에 늦어지면서 그러니까요. 좀 지난해 4분기에 좀 이제 재정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가 1분기에는 그러니까 재정 집행이 좀 늦어지면서 그러니까는 정부 역할이 좀 이제 둔화되어지면서 이 성장률이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가 지난 4분기 때 거의 2.9%가 연율로 나왔었거든요.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1% 이상이 그러니까 1%포인트 이상이 하락한 이유가 정부 이 예산 집행에 그러니까는 지연되면서 생긴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고 싶고요. 그리고 수출에 의해 가지고 지금 보게 되면은 설비 투자도 같이 감소하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설비 투자 감소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까 송 교수님 옆에서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 수출에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을 대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의 주력 산업이 제조업이고요. 수출이 안 되게 되면 제조업이 직격탄을 맞아요. 그래서 제조업에 그러니까 대부분 설비 투자가 수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고요. 그래서 나타난다는 현상이고, 그다음에 건설 투자가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성장률을 끌어내렸는데 건설 투자는 15년부터 17년까지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전 부총리가 소위 그러니까 부동산 인위적인 경기 부양하면서 좀 줄여주시고요. 건설 투자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썼던 그것이 이제 구조조정 되면서 지금 마이너스 행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나마 지금 민간 소비가 방어하는 측면이 있다. 만약에 소득주 성장 정책마저 없었다면은 성장률은 굉장히 대참사가 나타났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적인 효과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비해 조금 그나마 정부 재정 투입이 지체 주춤한 사이에 그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덧붙여졌습니다. 네, 각 교수님이 고개 숙이고 계시네요. 네. 글쎄요, 제가 고개 숙인 이유는 최백은 교수님이 소득주도 성장 덕분에 그나마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의 경제 총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GDP를 구성하는 국내 총경제 성장을 구성하는 이 소비와 투자 이 부분이 전체 우리 GDP 기율이 한 70에서 80% 된다. 그래서 그렇게 가정을 해서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을 가야지만 결국 GDP를 구성하고 있는 한 60%가 넘어가는 이 구성 부분이 도움을 줄 수 있다. 합리적인 논리가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 백도어를 보면 예. 이것을 서포트하는 것이 수출 빼기 수입이거든요. 순수출.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80%가 제조업이고 제조업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이 이제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세동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우리가 지금 수출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들여다보면 향후에 우리나라 국내 경제 총생산 성장률이 어떻게 될지를 가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고 그러면 그 구성 안에서 수출도 잘 되고 수입이 잘 되고 이렇게 해서 벌어지는 격차가 아니라 예. 오히려 수출이 줄고 있는데 수입마저 더 줄고 있어가지고 플러스가 나는 상황이고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마이크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수입이 감소하는 내용보다도 수출이 앞으로 더 감소할 내용이 반도체나 자동차 부분이 더욱더 감소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 구성 부분이 악화가 된다면 국내 경제 성장도 2%대보다는 1%도로 꺾일 가능성이 있다. 아무리 여기서 국내 소비를 진작한다 하더라도 꺼져가는 불씨를 살릴 방법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진단하시는 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수출 수입 분야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그 전 세계 GDP 전체의 거의 70% 가까이를 차지할 수도 있는 이런 양대 국가들 사이의 무역 분쟁 때문에 저희가 유탄을 맞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70%는 미치는 영향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는 겁니까? 뭐 지금? 그렇게 예. 예, 보면은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부분을 이게 이제 기업으로 치면은 아무리 물건을 만들려고 애를 쓴다 한들 소비자가 외면하면은 안 되듯이 수입 자체를 안 해주고 그러면 저희가 수출 주도의 그거는 아무리 정책을 유리하게 해준다고 한들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당연히 외국에 대한 수출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정 투자 아무리 뭐 세금을 깎아주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고정 자본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은행에서 자료를 뽑아온 거에 보면은 저희가 특히 2019년 1사분기에서 제조업과 그다음에 특히 건설업이 이제 회복됐다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약해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꺾인 것이 이제 제조업이 가장 그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저희 정책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외국 환경에 의해서 된 거니까 이런 데일수록 뭐 IMF나 OECD에서도 추천하는 것이 내수 쪽과 재정 확대 정책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버텨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경제 정책이다. 이렇게 추천을 해왔고 그것이 또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다른 얘기를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몇 가지는 서로 간에 논쟁점이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 이제 관심 분야가 다른 분야를 얘기한 분야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최병희 교수님, 일단 뭐 여러 가지 좀 입장 차이도 있고 한데 어제 발표했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방향 전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정부가 지금 이제 설비 투자가 감소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기업 투자를 어쨌든 간에 좀 끌어내려고 되게 그렇게 언론들도 반응을 했더라고요. 예, 예. 애는 쓰는데 지금 송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은 지금 이런 경기 불황기에 사실 민간 투자가 지금 이렇게 꺾여 있는 상황은요. 예. 주로 이제 그러니까 그 시장 수요가 부족해가지고 생산을 해도 그러니까 수요처를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는 수요 확대는 뭘로 하는 거죠? 수요는 결국 이제 경기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더군다나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수요, 즉 수출이 뒷받침돼야지만이 그러니까는 생산할 어떤 그 유인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세계 경기가 이제 이게 둔화되면서 수출이 지금 꺾이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는 투자도 그러니까 자연히 꺾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예. 꺾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들한테 사실 감세를 조금 일부 해줘가지고 어떻게 굉장히 저는 별로 효과가 없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민간 소비라든가 민간 투자가 굉장히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 정부가 이 공백을 메울 수밖에 없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발표되고 그랬잖아요. 지난해 5월 달에 비해서 한 절반 수준 거의 가깝게 이렇게 쭉 떨어졌는데
상품 수지가 특히 이제 그러니까 무역과 관련된 상품 수지 같은 경우가 보게 되면 많이 이제 줄어들었어요. 네, 그렇게 줄어든 나왔더라고요. 것이 네. 우리 뭐 교과서에서 이제 우리 뭐 여긴 전문가들이니까 다들 아시지만은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얘기는 해외에서 소비를 주로 많이 해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만든 그 GDP에 비해 가지고요. 근데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민간 소비가 그만큼 이제 뒷받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이 그러니까 투자보다 이제 과잉된 상태가 경상수지 흑자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국내 소비가 그나마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상황을 저는 이 하방 지금 수직 낙하하는 이 상황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그 정부가 처방한 정책들은 사실 제가 볼 때 언발에 오줌 누기식의 처방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추경 규모가 굉장히 좀 규모가 좀 컸어야 되는데 그리고 조금 더 효과가 큰 부분에 좀 이제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여러 군데를 많이 건드렸지만은 예. 규모는 작고 이런 점에서 굉장히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재범 교수님 직접적인 수요 창출하는 뭐 재정을 강조할 나중에 좀 논의가 되겠지만 그런 지지 같다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박수현 교수는 뭐 메모하셨어요? 아, 예. 그 최병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그 몇 가지를 좀 이게 순환도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싶어서 예. 메모를 했습니다. 칠판 없어도 되죠? 야, 없어도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성수현 교수님이나 최병현 교수님 말씀하신 대외 경제 여건이 안 좋다. 우리는 제조업 수출 국가다. 근데 대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인세 깎으려고 하는 건 효과가 없다. 정부가 투자를 해야 된다. 다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조업 맞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이 전체 고용에 차지하는 부분은 12%, 우리가 흔히 말하는 9988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90% 이상이 중소기업이고 88%의 고용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어떤 수익 창출에 그래서 이제 상생 문제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말은 88%의 소득 근로자들이 어려운 경제 활동과 내수를 떠받치고 있는 게 떠받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한계적인 상황에서 지금 생계를 유지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한계점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자, 그럼 우리 정부가 정책을 펼 때는 어떤 파급 효과가 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되는데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최저임금 2년 동안에 약 실질로 33% 이상을 올렸다 그러고요.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신다 그러면서 다양한 어떤 소득주도 정책을 펼쳤는데 그 여파가 자칫 잘못하면 떠받치고 있어야 될 내수 경제마저도 허물어뜨리는 역할을 하지는 않았는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 경제하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접근할 때 조금 다양하면 예를 들면 대외 여건 안 좋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일본의 게니치 교수가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2월 달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불쌍한 나라다. 그러니까 헬조선을 하는 국민들에게 그냥 일본 와서 놀게 놔둬라. 한국은 일본 없이는 도저히 상품 하나 만들 수 없는 나라다. 이런 말까지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경제가 일본이 우리 경제 없이 살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경제가 만약에 일본에 수출 안 하면 살 수 있는 경제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가져오지 않으면 수출하지 못하는 게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이렇게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악화되게 만든 것까지 더해지면은 결국 예, 대외 뭐 경제까지 그 관련 부분은 좀 뒤에서 좀 추가로 논의하기로 하고. 네, 송 교수님.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그 결국 지금 많은 얘기가 진행이 돼 버려서 제가 일단 그 미국 경제 같은 경우가 이제 큰 틀의 논의도 가능한데 일단은 이번에 이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는데 네. 근데 관련한 데 초점을 좀 둬서 얘기해 예, 주시죠. 그러니까 수출 부분 자체가 우리가 그럼 앞으로 금방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느냐. 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미중 분쟁이라는 것도 질질 끌고 나갈 것이고요. 어차피 미국 경제가 지금 아까 신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무디스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낮게 보고 또 아틀란타 연준에서도 굉장히 낮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입을 한국으로부터나 해외로부터 많이 그거를 보호무역을 금방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수출에 의존하는 건 아무래도 부족하게 되고요. 예. 사실 작년 데이터를 봐도 민간 소비가 우리가 경제 성장률 2.7% 작년에 1년에 걸쳐서 했는데 민간 소비가 한 1.3%, 그다음에 수출로 한 1.4%,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수출 쪽이 더욱더 나빠지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정부 정책도 민간 소비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아까 중소기업 쪽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제 소득이 힘들어하지 않느냐. 근데 중소기업 중에서 경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데서 기업가 중에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지금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은 사실
뭐 자영업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있어서 임금이 올라가지고 과연 그것이 그렇게 부담이 됐느냐? 예. 실제로 가장 오히려 부담을 느끼는 거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쓰지 않는 홀로 하는 자영업자, 가족이 하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현상은 어떤 걸 의미하는가 하면은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홀로 하는 자영업자는 사실 최저임금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학생을 많이 쓰는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실제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성장 규모도 늘어났고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은 수요가 부족하지만 예. 자영업자 중에서 일종의 도태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정리 좀 해주시고요.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에서는 외부 여건이 좋아지면은 대기업들은 알아서 수출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결국 우리나라 경제에서 현재 버텨낼 수 있는 거는 내수 이거밖에 없지 않겠는가. 예. 그리고 뭐 아까 개니치 교수 얘기했지만 누구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좀 이따 얘기하고 그래. 뭐 일본 얘기할 거니까. 아까 네. 이 하반기 경제 정책 네. 방향에 대해서 발표했던 거에 대해서. 예. 2017년도 말 문재인 정부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내년도 경제 전망, 예. 그러니까 정책 방향 거기에 제1꼭지가 투자 활성화고요. 투자 활성화의 제1꼭지가 뭐였냐면 유턴 기업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1장 제1절 제1목이었어요. 예. 그다음에 작년 12월에 나온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제1장이 경제 활력이고 제1절이 투자 분위기 확산인데 그 투자 분위기 확산의 것이 투자 세액 공제 그 공제율 확대입니다. 예. 그리고 하반기 죄송합니다. 작년 말에 나온 것이 기업 투자 활성화의 제1장 제1몰이 예. 행정 절차 간소화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나온 것이 뭐냐면 확장 재정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 세 번 다 비슷한 하나 비슷한 재정? 거고 예. 이번에 또 뭐를 집어넣냐면 2015년도에 넣었던 유턴 기업의 활성화를 이번에 또 새로 넣었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뭐 바람직한 방향이면은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혀 지난번에 나온 대책들이 효과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돌려막기 하면서 내는 것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이라서 더 이상 이런 일 하지 말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저는 곽 교수님이 아까 이제 순환적인 측면을 얘기했는데 예. 제가 이제 모두 발언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금융위기 전과 후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금융위기 전 한 30년 이상 동안에 보게 되면 그 무역 증가율하고 금융위기 이후에 거래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26%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2010년경에 IMF, WTO, 세계은행이 3개 단체가 공의은행이니까 지적했던 게 뭐냐면 세계 교역의 감소는 구조적인 요인이다. 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요. 그러면 그 줄어든 상황 속에서 벌어진 게 바로 뭐냐? 각 국가들이 전부 다 뭐냐면 내수가 이렇게 충분히 살아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수출로 전부 다들 해결하려고들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교역액은 감소된 상황 속에서 수출로 해결하려다 보니까는 예. 자연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서로 보호무역이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분쟁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하고 제조업하고 대기업이 동전의 앞뒷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격탄을 맞은 게 예. 수출이 직격탄 맞으면서 제조업이 직격탄 맞고 대기업이 제조업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럼 우리가 남아있는 부분은 뭡니까? 내수하고 중소기업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제조업의 어떤 경쟁력 강화된 제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육성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냐면은 중소기업들이 곽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대기업하고 의존도 혹은 대기업이 많이 종속돼 있다 보니까는 대기업이 직격탄을 맞으니까 같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고리를 지금 세계 교육 환경이 나빠지는 상황 속에서 이걸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어쨌든 간에 내수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예. 동의하고 중소기업 역할 강화해야 되는 거 다 동의하고 제조업의 그러니까 산업 생태계를 재구성해야 되는 거 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건 쉬운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구조라든가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하신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짧게씩 하고 계속 여러 번 들어가도록 하죠. 저는 그냥 최 교수님이 지적하신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에 동의하지만은 보호무역이라는 것이 들어온 거는 사실 2016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시절에는 보호무역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뭔가 하면 2016년 이전까지에 진행됐던과 사실 2016년 이후에 미국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사실 무역 분쟁이 발생하고 해서 더 악화가 돼버렸죠. 회복 국면에 들어섰고 그전에 유럽의 영국이나 스웨덴 이런 데에서 회복되다가 잠깐 망했던 거는 쓸데없이 이자율을 올리고 긴축 정책을 선택했다가 뜨거 하면서 다시 회복을 했고요. 보호무역에 대한 문제는 이제 2016년 이후가 되게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보호무역의 역사는 그 독일의 프리디 라이츠라고 하는 분이 처음으로 독일 쉬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많은 그 독일로 들어오고 있던 경쟁력 있는 산업들을 막기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를 냈고 이것을 영국으로 가져가서 영국에서 꽃을 피웠고 지금 최근 상황을 얘기했죠. 예, 물론 이제 그 제가 배경을 말씀드리려고 예. 그러다가 85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대처리즘이라든지 레거노믹스가 들어오면서 신자유주의, 워싱턴 컨센서스가 나왔고 그래서 방금 최백은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경기적으로 작게 보면 사이클적인 내용들이 있고 또 세계적으로 크게 놓고 보면 하나의 큰 변화를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 한국 경제가 과연 그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서 갈 때 재정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최백은 교수님 말처럼 6조 7천억이 아니라 한 600조 7천억은 해야죠. 그래야지만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예산이 500조인데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근데 동의해요. 네, 지금 그러니까 그 무슨- 말씀하신 보호무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경기가 이렇게 그 내수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서로 회복해야 될 상황에서 경제 침체를 맞았다고 회복하면서 보호무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1930년도에 스무트 하울리 스무트 액트라는 하울리 걸, 액트가 그걸 있었죠. 해가지고 굉장히 미국이 힘들게 세계대전의 됐습니다. 원인이 오히려 되었죠. 29년부터 32년까지 쭉 예. 하락을 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버려가지고 이번에도 아주 그 트럼프가 하는 것이 나쁠 것이다. 근데 송 교수님이 2016년 이후라 했는데요. G20 정상회담을 하면서 항상 그렇죠. 2016년 이전에도 다 보호무역 배격한다고 하고 뒤돌아서서 뭐 했냐면은 보호무역 했죠. 다 보호무역 했었었어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은 WTO에서 발표하는 거에 보게 되면은 거기 이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뭐 비관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들 그러니까 빗장 잠그고 다들 그렇게 해왔었어요. 내부적으로 모르겠는데 예, 서로 알겠습니다. 무역을 넓히자 하는 방향으로 많이 예. 했죠 그 전에는. 예. 뭐 보니까 그 오늘 이게 경제 쪽에 전문하시는 이른바 오늘 전문가 토론인데 그 자료들을 되게 많이 좀 준비해 오십니다 보니까 보통 자료를 많이 준비한 패널들이 그 이익단체들을 대표했을 때 자료들을 많이 준비해 오는데 이제 경제학자들은 보니까 수치가 실증 자료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동안에 또 발표했던 자료를 이제 그러니까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물론 이제 주머니에 선글라스만 넣고 오신 곽수영 교수도 있지만은 자료를 지금 그렇게 이제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그 자료를 하여튼 많이 준비해 오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할 얘기가 많으니까요. 좀 이렇게 짧게 해서 많이 다루도록 합시다. 일단 아까 하반기 경제 이게 방향 발표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 대내 환경 관련해서 일단 대외 환경 이번에 그 오사카 G20 회의 관련해 가지고 미중 무역 분쟁이 어느 방향으로 정리되는 계기가 될 것인가 주목했단 말이죠. 대개 관측했던 것이 휴전 상태 정도가 되면 괜찮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보다 직접적으로는 지금 이제 우리 그 강제징용 관련 문제 가지고 일본에서 통상 관련 보복이 터져서 이것이 지금 보다 직접적인 현안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오사카 G20회의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떤 상태로서의 정리가 됐는가 한번 들어보고 좀 가도록 하죠. 왜냐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대외적인 변수 따질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을 꼽지 않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이번에? 일단 봉합인 것 같아요. 아하.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서 그냥 커튼을 닫아버리면 미국도 상당히 큰 피해가 오겠구나. 예를 들면 곡물 수출 문제라든지 지금 당면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호통을 쳤지만은 네. 여기서 그냥 오케이 중국하고는 모든 딜이 끝났어. 이제 우리는 갈 거야라고 해서 3,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25% 물리는 순간 이거는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트럼프가 알았기 때문에 예. 오케이 여기서 그냥 봉합하고 앞으로 우리 추후적으로 조금 더 논의합시다라고 하는 쪽으로 그러면서 관세를 올리는 것을 일단은 유예를 했기 때문에 예. 봉합하고 추후에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라고 넘어간 거니까 해결된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몇 달 또 뒤로 미뤄진 거라고 보는 거죠. 봉합이 장기화된다면 그것 하나 해법이 되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아닌 건가요? 계속해서 양국 간에 이제 협상을 하자. 예. 근데 여태껏 안 됐거든요. 어떻습니까? 추가로 그 상황에 대해서 다른 설명이 가능하시다면요. 송 교수님. 저는 지금
아무래도 이게 요새는 이 정말 폴리티컬 이코노미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정치적인 그 주제라든지 관심사가 더 중요하게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선에 가장 목을 메고 있는 상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아까 신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더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 겁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 것인가. 분명히 저는 금리를 막 내리라고 압력을 가할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종식시키고 서로 간에 조차하고 하는 거는 자기가 재선을 할 때 할 얘기가 없게 됩니다. 잘못하면은. 네가 보호무역이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 경제를 조금 살렸다는 것이 데이터로 안 나온다고 해도 그거는 유지하면서 금리를 낮춰서 다른 면에서의 경기 부양을 통해서 예. 일종의 내가 한 정책으로 인해도 이렇게 경제가 망하지 않았다. 이거를 호소하면서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승리, 뭐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재선을 하고 그러고 나면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재선 될 때까지는 이게 휴전 비슷하게 네.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계속 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최백은 교수하고 곽수영 교수분께서는 미중 무역 분쟁의 향배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까를 중심으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근데 먼저 이 미중 상황을 저도 좀 평가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예. 저는 미국이 좀 밀렸다고 봅니다. 이번에. 예, 미국이니까 사실 이제 그러니까 시간 벌기에 들어갔다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 5월 달에요. 아마 기억들 하실 텐데 미중 무역 협상이 그러니까는 그 당시 타결될 거라고 이제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이렇게 지배적으로 되게 이렇게 보던 상황에서 예. 트럼프가 이제 마지막에 미국 측에서 마지막에 이제 그러니까 강경하게 이제 돌아섰죠. 그 당시 강경하게 돌아선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제 법제화해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이제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주권 침해이기 때문에 예. 이런 이제 부분을 부딪혔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6월 말을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 6월 말까지 이게 시간이 연장되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요. 나머지 남아있는 3,250억 달러에 대해서 그러니까 징벌적 관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 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화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공세를 퍼부었죠. 퍼부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는 이게 뭐 이제 종이원포처럼 끝나버렸어요. 그럼 그 끝나게 된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반화해의 전선이 사실상 그러니까 별로 효과를 못 거뒀어요. 가장 그러니까는 그 핵심적인 하나의 그러니까 그 이 기업으로 해서 영국의 ARM조차도 비핵심 부품을 우리 계속 거래하겠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도 사실 그러니까는 네. 거래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는 사실 트럼프의 어떤 하나의 이런 전술이 상당히 타격을 입게 됐죠. 타격을 입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 속에서는 효과적으로 그 예봉을 꺾고 나 보니까 여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번에 중국과 미국과의 요구사항을 보게 되면요. 중국의 요구사항이 더 많이 반영됐어요. 예. 중국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화해에 대한 제재 해제해라 했는데 비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는 거래를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러니까 허용해 줬죠. 그다음에 징벌적 관세 철회하라. 유보했죠. 유예시켰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미국 제품을 그러니까 좀 사주는 걸. 그것도 원래 사주고 했던 건데 유보했던 거죠. 같이 그러니까요. 그거 해주는 거 대신에 미국이 얻은 건 뭐냐면 히토로 제품을 가지고 예. 협박하는 거 중단해라. 이거 정도 얻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휴전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이 그러니까는 중국을 그러니까 완전히 제압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지금 국제시장에 보여주고 있어요. 예. 저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값이 계속 크게 오르는 상황도 그것과 좀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불확실성은 계속 남아있지만은 예. 미중 간의 싸움이 일방적으로 승리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예. 이걸 전제로 해서 우리도 전략을 짜야 된다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하시고요. 예. 폴리티컬 이코노미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정치 경제학적으로 해석을 할까 합니다. 이번에 판문점에서 있었던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에 과연 시진핑이 어떤 역할을 했었을까?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와 8시간에 장시간에 제 시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 숫자 오늘 선글라스만 가져온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단독 회담을 했을 때 그 폴리티컬 이코노미에 포함된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자,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 만약에 미국이 중국에게 계속 보호 관세를 때린다면 지금 중국의 저가 제품이 미국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막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미국은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건 방어적이니까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장기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단기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 이런 걸 놓고 보면 미중 간의 갈등에는 상당히 정치 경제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트럼프의 럭비 공식,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외교 전략을 잘 읽어내는 게 미중의 항배에 아마 달렸지만 전쟁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이 향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변수를 짧게 있으면 들어보죠. 이제 미중 무역 분쟁 향배에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적어도 미중 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해결되든지 간에 예. 긍정적인 요소는 점점 없어진다. 아하.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하고 더 붙어서 중국하고 거리가 멀어질라니 사드가 자꾸 생각이 나고 중국하고 붙자니 미국한테 또 외통수를 맞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미중 분쟁이 굉장히 오래 갈 거다. 오래 가면 갈수록 한국은 더 함정에 빠질 거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저는 빠질 수밖에 없나요? 이용할 것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봐서 점점 한국의 무역 또는 한국의 대외 통상 어려운 환경은 환경이 어려워지고 될 거다. 간다 예. 이렇게 봅니다. 저도 그 신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그것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우리가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대기업들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 세계 소비자를 상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될수록 무역 거래 자체에 위협을 받게 되면 될수록 저희한테는 불리한 거는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해결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적어도 2016년 이전의 상태만큼이나 서로 간에 무역을 촉진하고 서로 간에 뭐 뒤로는 아까 최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뒤로는 뭐 보호무역을 쌓을지언정 겉으로는 적어도 사이좋게 무역 거래를 촉진시키는 방향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저희한테 유리하지만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곽 교수님께서 잠깐 그 말을 이제 하셨는데 인플레가 급격하게 생기려면 금리를 사실 올려야 되는 것이 그 위험을 방지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 경기가 경제에서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리를 올리는 게 맞지만 예. 중국으로부터의 보호관세 부과를 상계관세로 보호관세를 부과했을 때 소비자 물가가 경기가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관세로 인해서 상승했을 경우에는 근데 경기가 그렇게 하락하니까. 됐을 때는 예. 이제 미국 수입 업체들이 예. 멕시코로 수입선을 바꿀 겁니다. 예.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전 세계 경제에 대해서 이제 아나톨 칼레츠키라는 분이 최근에 얘기한 부분이 뭐가 있는가 하면 전 세계가 이래도 결국 안정적으로 팽창하는 거는 지속되고 이것이 단지 오래됐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급작스러운 에너지 가격 상승. 예. 그다음에 인플레 압력이 높아짐으로써 긴축 정책을 전국의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확 취하고 특히 미국과 그다음에 중국과 유럽 쪽에서 대규모 경제를 갖고 있는 측에서 긴축 정책을 선택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것이 위험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 위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짧게 얘기하십시오. 이 미중 무역 협상 갈등은요. 사실 뭐 전 세계 경제의 상수가 돼 버렸어요. 그 뭐 IMF도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어쨌든 하방 리스크의 주요 요인으로 이제 오래전부터 지적을 해오고 있고요. 근데 저희한테는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미중 간의 상황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안 가는 어느 한쪽이 완전히 제압을 해가지고 미국이 쉽게 제압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우리한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반화이 전선에 우리 참여하라고 강요받았었죠. 그 사실 참여하기 힘든 우리는 구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이제 서로가 일방적으로 이길 수 없는 게임이 확인되어지면서 우리한테는 좀 숨통이 좀 튀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따른 그러니까는 무역 거래 그러니까 위축은 우리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영향을 받는 상수예요. 예. 그런 점에서 우리한테 최악의 상황은 저는 벗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던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만은 당장은 바로 직격탄이 바로 이제 일본의 통상보복 관련 문제가 왔단 말이죠. 강제징용 배상 관련해서 나온 건데 아까 정치 경제적 접근을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그걸 좀 간단하게 짚어보죠.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일본에 대해서 국민적인 단합을 통해서 맞대응하는 걸 우선적인 과제로 제시하는가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그동안에 정치 경제적인 고려를 하지 않는 대책이 초래한 거 아니냐라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황에 대해서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서 터지기 전이면 모른대요. 네. 터지고 나서 네가 옳냐 내가 옳냐 강제징용 그게 우리 사법체계에서 결정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냐 그르냐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전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네, 터지기 전이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해야 할 일은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터진 날 6월 30 저녁에 터졌고 7월 1일 날 터졌는데 공식적으로
바로 그 다음 날쯤이면은 장관급 이상의 비밀 특사를 보내서 당신네들이 이야기하는 신뢰 회복의 현저한 손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예. 그것에 대한 해소 방안을 자네들은 무엇을 원하는가를 일단 들어오고 그걸 가지고 국내 이 정치, 그러니까 우리 청와대에서 해결해서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면 되는데 1일, 2일, 3일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보니까 강대강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WTO 제소를 필요한 맞보복을 하겠다. 오늘 홍 부총리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아주 대놓고 이 확전으로 가서 당신네들도 피해를 볼 테니까 한번 누가 더 피해를 많이 보는 이런 방향으로 저는 가는 것 같아서 첫 단추를 저는 굉장히 잘못 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정부가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동안에 사실 일본이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일본 방식으로 우리한테 사인을 보냈고요. 요구로 사항을 보냈는데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걸 일본이 그러니까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봤을 때 적어도 국제적인 사회 속에서 물론 국제사회 속에 하고 현실하고는 다를 수가 있지만은 국제사회 상식을 기준으로 볼 때는 일본은 적어도 지금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가지고 우리가 뒤로 거래를 해가지고 일본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얘기는 그건 제가 볼 때 국제사회에 굉장히 잘못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관례를 남기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볼 때도 보게 되면은 저는 우리 국민이 우리가 단기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도 있지만은 일본도 상당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단계를 해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이럴 때일수록 여당과 야당뿐만 아니라 언론도 같이 그러니까 단합된 모습을 저는 보이면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이기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관련한 의견 지금 SNS 통해서 이제 들어온 것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론의 주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 정민아님의 의견인데요. 일본과의 관계에서 왜 우리가 질질 끌려다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 살리자고 계속 외교 관계에서 질질 끌려다니자 이 말씀인가요? 일본이 수출을 금지시키면 그동안 잠재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성장하지 못했던 우리나라 많은 중소기업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자체의 도약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맞대응해야 된다. 주체적인 자리부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해 주신 것 같네요. 만약에 그런 논리면요. 네. 한국의 대일 수출, 일본의 대한 수출을 완전 금지시키셔야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저 생각을 150% 공감을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라면. 네. 그러나 이건 국가 운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조치가 만약에 확산되었을 경우에는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기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악화됨으로 해서 생기는 추후적인 어떤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네. 저는 그건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근데 보는 신세동 교수님에서요. 네. 신세동 교수님이 너무 극단적인 지금 얘기를 주장을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는 여기서 예교적인 협상을 지금 발표하는 이후에 안 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그러니까는 뭐 대일 수출을 그러니까 다 전면 금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양자택일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하는 스탠스는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봐요. 오히려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 속에서 저는 한일 그러니까는 이 민간 시민사회 단체에서 예. 사실 일본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인 우위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국제사회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그러면은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인데 깡패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협박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뒤로 협상을 해가지고 깡패가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만약에 받아준다고 한다면은 그게 사실은 그 말씀이 지금 약간 어폐가 있는 게 신세동 교수님 말씀이 깡패가 협박을 해도 우리가 뭐 살아야 되니까 일단 고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서 주자 이 말씀이 아닌 것 같고 예. 국가 경제라고 하는 것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개인의 기분, 개인의 저도 그건 얘기 아니죠. 우리 정부도 아니, 근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놓고 보면 과연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신세동 교수는 강경 맞대응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아니 이제 그 말씀을 하나 예로 제가 하신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네. 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외 여건이 안 되니까 수출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수로 가자. 얼마나 쉬운 해법입니까? 이 경제학자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협박하니까 야, 이 협박 과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 식민 지배했고 그리고 일본의 이러한 강제징용 명분, 도덕, 가치, 윤리, 세계, 무슨 정의, 민주 어떤 원칙에서도 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 명분은 일본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 일본이 과연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수출하지 않았을 때 일본 경제가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이 뭐가 있나요? 만약에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이걸 한번 비교 분석해 보자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덴바덴에서 정주영 회장이 서울 코리아 외칠 때 다른 조세호나 이런 분들이 다 일어서 박수를 칠 때 정주영 회장은 앉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니 왜 앉아 있었냐? 우리가 차를 팔아야 되는데 일본 기업들 자극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그 기업인들은 정치를 몰랐습니까? 경제를 몰랐겠습니까? 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최병 교수님 말씀도 뭐 저는 또 신서동 교수님 말씀도 100번 이해하는데 정치 경제적으로 놓고 봐서는 국가의 핵심 이익에 어떤 대응 방식이 합리적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곽 교수님 논리가 갖고 있는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만약에 그런 방식이라면은 국제사회는 분명히 그러니까 힘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국가들마다요. 그럼 힘의 우위가 있는 국가가 협박을 가했을 때 항상 그런 힘에 약해 있는 국가들은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방식을 계속해서 그러면 수용을 하는 것이 힘을 기를 때까지 수용을 하자. 이런 것이 우리가 과거에 지금 바로 봐보세요. 국가 이익을 위해 가지고 지금 보게 되면 전문가를 비롯해 가지고 야당이라든가 일부 언론들조차도 보게 되면 일본을 그러니까는 사실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실리주의 차원 속에서 우리가 그러니까는 좀 더 그러니까 이 현실을 수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논리를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논리는 그러면 우리가 일본이 아니라 일본보다 조금 더 낮은 힘이 우리보다 힘은 높지만은 그런 나라들은 우리를 또 협박할 때 똑같이 우리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발언할 기회를 못 찾겠는데 저는 이 일본이 이번에 이 한 것에 대해서 사실 김장조 정책실장이 얘기할 때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하는 것 중에 가장 필수적인 거를 리스트를 한 1000개 쭉 하다 보니까 그중에 1, 2, 3이 되는 부분을 지금 딱 수출 금지를 했다. 그러면 일본이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다는 얘기인데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보복이나 이것이 상호 경제적 보복이 에스컬레이션 그러니까 상승이 돼가지고 하면 서로 손해 보고 서로 안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더 손해 볼 수도 있고 일본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랬을 때 일본이 현재 이거 한 거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없이 넘어가자. 반응 없이 넘어가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팁포텟이라고 적어도 저쪽에서 이런 것을 했다면 거기에 맞대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의 대응은 하되. 더 이상 확전은 안 하겠다. 하지만 당신들이 협상을 하겠다면 협상하겠다. 혹시 정부의 공식적인 대응과 다른 시민사회하고 예. 역할 분담 같은 것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그거는 역할 분담까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언론이라든가 시민사회 대응 방식하고 직접적으로 예교적으로 당사자하고 좀 다를 수 있겠죠. 굉장히 필요하고 예국은 그렇게 선진 국가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예. 간단히 한번 예. 역사를 한번 뒤집어 보면 옛날에 고려시대 서희가 강동육주를 가져올 때 거란이 송나라를 치려고 했던 원천적인 이유를 알아내고 전쟁을 하자 아니다 비굴하게 무릎을 꿇자 하고 있는 그 사이를 뚫고 서희가 나가서 오히려 강동육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본이 저렇게 하는 것은 미국이 어떤 자세를 취하길래 미국을 대신해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에 대한 갈등 속에서 어떻게 관련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독자적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관련성이 아니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지난 11월 달부터 일본 정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었어요. 해왔는데 일본이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태도의 변화를 안 보였기 때문에 유연한 모습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 뭐냐면 과거 박근혜 정부 때 그 상황을 그대로 복구시키자는 이거였었어요. 지난 6, 7개월 이상 동안에. 방금 이제 그 제가 박근혜 그걸 좀 정부의 당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국제역학하고 맞물려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 제가. 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예. 이 청구권, 강제징용에 대한 청구권 문제를 놓고 일단 우리 대법원에서 조금 박근혜 정부 때 했었죠. 지체시키자라고 예, 했죠. 했었죠.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고려가 있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자, 그랬을 때 일본의 반응과 지금 이 정부가 들어와서 새 대법원장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강제징용의 배상 청구권을 확정을 짓고 일본 내에 한국 내에 있는 일본 재산을 처리하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과연 말씀하신 일본 정부와의 대화가 있었다라는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전에도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 대화가 어떻게 이어져 왔길래 중단이 되었을까? 이 문제는 정부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문제가 정치 경제적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보다도 국가 이해관계를 생각하자는 감정적인 게 말씀입니다. 아니라 감정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 솔직히 말해서 주요 강대국들에 대해서
무슨 감정적으로 대응한 적이 한 번에도 있습니까? 네. 저는 오히려 있었으면 이 오히려 방향에서 좋겠는데. 송 교수님 짧게 추가 발언 네.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중국과의 관계가 있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얘기를 드리려다가 놓쳤는데 이게 일본이 지금 딱 그 세 품목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는 정치적으로 모기장 밖에 있는 아베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으로 정말로 이거를 보복하고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보다는 현재로서 자기네들이 소외되고 있는 거를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해서 분풀이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한국에 대해서 오히려 분풀이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 송 교수님 다른 말은 다 제가 이해를 하면서도 그 부분은 영어로 죄송합니다. 이 세컨드 게스라고 생각해요. 두 번,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아까 1, 2, 3 품목 나왔지 네. 않습니까? 추가 발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소위 말하는 화이트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품목 중에서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국을 혜택 주는 그 27개국에서 빼겠다. 지금 발표 아침에 나왔어요. 저는 그래서 지난 3, 4일 동안 제가 만약에 청와대에 있었다고 하면 바로 당일날 저는 최소한 장관급 이상을 보내어서 수상을 만나거나 당국자를 만나서 이 문제의 핵심이 의제가 뭔가 무엇이 불만인가 어떻게 해주면 이 문제를 풀 것인가를 해결했을 텐데 3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이야기 없다가 오늘 갑자기 WTO 최소하고 우리도 맞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바로 일본 정부는 앞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 이 발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확전 상태에 전 들어갔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강대강으로 가자라고 하는 여론을 지금 형성시키는 것이다. 결과는 실행으로 확대될 거라고 좀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일본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생각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차곡차곡 한국의 목을 조여오는 쪽으로 조치들을 계속해서 나갈 것이고 그것은 한국 사람들의 비자 문제에서부터 그다음에 금융 문제에서부터 일본이 취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조치들을 다 끄집어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농후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 청취자 시청자분 하나 또 의견 또 우리 그 토론 주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승민님 의견입니다. 박승민님이요. 정치권이고 전문가들이고 경제가 안 좋다, 정책이 잘못됐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안 좋은 것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시든지 시시비비보단 희망적인 대책을 좀 내놓았으면 합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상황 지금 같으면 이제 일본 관련 얘기인데요. 아까 곽수영 교수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다른 주장들이 있지만 각 교수님은 결론까지는 안 내렸지만은 일본이 피해 입을 게 뭐 있느냐라는 상황을 진단했단 말이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본이 지난해 무역 적자가 11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한테서 2017년, 18년도에 그러니까 보는 무역 흑자가요 25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한테 흑자 못 보게 되면은 일본 무역 적자가 굉장히 큰 규모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본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본이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지난 아베 정권 13년에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일본 은행이 퍼부은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4,500조 원 정도 해당됩니다. 예. 그렇게 돈 퍼부어도 경제가 지금 그러니까 회복이 안 돼가지고 아베노믹스 실패를 얘기를 하고 있고 돈을 퍼붓는 걸 중단하자마자 일본 경제 지금 제가 볼 때 디플레이션으로 빠질 상황이 굉장히 높습니다. 1949년 상황하고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 많습니다. 예.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일본이 지금 5월 달에도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는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었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5월 달에요. 90억 달러 적자를 받습니다. 무역수지에서요.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은 무역을 가지고 그나마 지금 경제를 그걸 끌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가 볼 때 명분이나 실리에 있어서 일본이 그러니까 크게 얻을 것은 저는 없다고 봐요.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데이터로 보니까 일본에 대한 예측이 0.6%입니다. 성장률이. 2019년 연말에 보면은 0.6%, 2020년도 0.6%니까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조금 회복 1% 넘었다가 지금 다시 쭉 가라앉는데. 제가 한마디만 제가 끼어들게요. 네. 우리 최백은 교수님이나 송 교수님이 늘 이야기하고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는 자주 토론 많이 하시죠, 같이. 하는데 그렇게 바람직한 나라가 내수형 경제입니다. 일본은 내수형 경제입니다. 1년에 수출이 무역 적자가 100억, 500억 나더라도 아무 상관없는 대외적인 나라입니다. 요인이 결정적이지 않다. 네, 그래서 일본의 무역 적자가 200억, 300억이 났다고 해서 일본 경제가 무너질 것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상황을 잘못 보셔도 아니죠. 한참 잘못 그거 보셨어요. 지금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게요. 일본의 내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GDP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규모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경제라는 것은 경제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그 흐름 속에서 봐야 되는데 경제가 정체돼 있는 상황 속에서 내수가 지금 끌고 가느냐 아니면 무역이 끌고 가느냐 이걸 지금 보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지금 그러니까 경제가 이게 계속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절대 규모 값에서 선진국가들은 내수 규모가 크죠. 근데 뭐냐면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할 때 내수가 이걸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느냐 무역이 벗어날 수 있겠느냐 할 때 무역의 의존도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네, 그 마지노를 결정적인 요인이 그렇죠.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역의 의존도가 큰 나라가 독일, 일본, 한국, 대만 이런 나라들입니다. 예. 그런 나라들의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장 동력들은 사실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껍데기를 딱 벗겨 양파 껍질을 딱 벗겨보면 사실 경제를 끌고 가는 것은 어찌됐건 간에 국내 경제 소비가 살아나야 되고 국내 투자가 활성화돼야 여기서 소득이 분배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최병 교수님께서 주신 아까 말씀이고 우리 시청자께서 뭐 대안을 내놔라 그랬는데 제가 오늘 대안 굉장히 많이 내놨거든요. 한일 문제에 관해서는 이거 확전하지 마세요. 정부가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 장관급 이상의 특사를 비밀리에 보내세요. 네, 지금이라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확전은 언제라도 할 수 있으니 이 문제를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도록 정부가 하는 최선의 노력을 보여주세요. 이것이 저는 국민들이 정말 저는 국가의 송 이해가 안 교수님 되죠. 이 해법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희 생각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게 그 비밀 뒤 협상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WTO에 제소하고 약간의 무대응 비슷하게 아베 같은 경우도 결국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많이 한국을 이렇게 때리는 배싱하는 거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최 교수님하고 이미 지금 이 상태에서 확대 일로로 갔다라고 보는데 지금 송 교수님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당히 일종의 위협 내부 정치 전략으로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보고 위협이라고 있군요. 생각되고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쓸데없이 확대하지 말라는 위협으로 생각되고요. 만약에 일본이 정말로 자기네들이 이거를 확대시켜서 하게 되면은 일본 자체도 어떻게 보면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국제 외교적으로도 미국으로부터도 고립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거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아까 이제 일본 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저는 일본 경제는 부채로 조달된 성장을 그나마 유지하는 그러니까 debt financed growth인데 뭔가니 거기가 국가 부채가 280% 가까이까지 되고 290% 가까이 될 텐데도 현재 0.6%, 5%, 0.5% 이렇게 나오는 건 그나마 참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본이 어떻게 보면 내수 진작도 잘 안 되고요.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러니까 성장률도 안 나고 그다음에 그나마 조금 도움되는 것이 수출을 흑자를 좀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수출을 마지노하게 더 흑자를 내서 그나마 조금 경기 진작을 유지하는 데서 한국에서 흑자를 내는 부분 이런 부분이 서로 있는데 저는 그 두 요소 다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 일본은 결국 자국의 국민들한테서 돈을 꾸어서 계속해서 성장 현재를 유지하는 경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그 의존도, 일본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한 10%, 11% 정도 되죠. 교수님. 한국이요? 예. 5%로 줄었어요. 5% 줄었어요. 5%면 안 돼 이제. 그러면 베트남보다 적어요. 베트남보다 적다고요. 베트남 그러니까 우리 수출이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5%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한국은 뭐 강하게 그럼 나가도 일본이 지금 뭐 한 4, 5위로 떨어졌네요. 상대국에서요. 아니 지금 5위죠, 5위. 5위, 예. 예, 베트남보다 밑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예. 죄송합니다만 말씀 중에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역 수지 흑자를 수출 흑자를 경상수지 흑자를 한 200억 정도 한다는 말씀이시죠? 일본이 우리한테 가져가는 게 한 250억 달러. 250억 달러.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일본이 만약에 우리의 제재를 하면 250억 달러의 상당한 마이너스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일본도 잃을 게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국은 잃는 게 없는가요? 있죠. 그러면 한국이 잃는 게 큰가요? 일본이 잃는 게 큰가요? 예. 저는 한국이 그러니까 유무역적으로 예. 저는 중기적으로는 얻는 게 더 많다고 봐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점에서는 이제 이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예. 한국이 잃는 게 많은 거고 최 교수님은 이런 거 남겨놓고요. 근데 제가 이제 시청자 의견에 대해서 예. 아까 신 교수님도 대안 얘기하셨으니까 관련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토론 과정에서는요. 시청자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이제 시시비비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시청자가요. 네. 했는데 그러니까 어느 쪽 의견이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대안 제시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한 사람씩 모아놓고 불러놓고 얘기를 하라면 오히려 훨씬 더 시청자들이 알아듣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오늘 뭐 다 네 분께서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어느 분은 어떤 그리고 입장인지 이제 분명히 확산되고 정리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그러시는데 네.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일본 저 교수한테 들은 얘기는 네. 일본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스케줄이 적어도 내년까지 지금 그러니까 다 돼 있다고 해요. 단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좀 더 강경하게 대응하게 되면은 그걸 좀 더 명분을 더 얻을 수가 있죠. 예. 그걸 이제 그러니까 단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대응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는 지금 이거를 더 진척시키는 데 속에서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난처한 상황에 지금 일부 직면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어요. 네. 그 일본 쪽에 제가 뭐 자주 교류하는 한국 쪽을 전공한 교수가 어제 이런저런 문자 주고받다가 한국의 일본에 지금 주재한 특파원들 기자들은 정군 기자처럼 인터뷰를 지금 따라다니고 있다라고 하여튼 뭐 그런 좀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그동안에는 그래도 뭐 당장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베의 내부 정치용으로 나온 것이든 아니면 우리 신 교수님 얘기처럼 이런 대응 속에서 확산될 소지가 있든 간에 일단 상당히 큰 충격을 온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뭐 정확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좀 대내적인 이제 요인 아까 대내외적인 요인 보자 했는데 들어가기 전에요. 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보도가 좀 크게 됐더라고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지적을 했는데 더구나 일본 이 문제가 좀 맞물려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그 대외적인 뭔가 전략은 없고 정치권이 너무 좀 개입을 많이 한다라고 비판했는데 박용만 상위 회장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한편에서는 이해가 가면서 한편에서는 좀 번짓을 잘못 짚었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한편에서 이해가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정치라는 것은 하여튼 대안으로 요구한 것은 과도한 정치권의 개입과 규제를 없애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이 사실 경제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저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제 심정은 이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굉장히 정치가 어떤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역할보다는 오히려 더 그걸 이제 확대시키는 하나의 이제 그러니까는 갈등을 확대시키고 이런 이제 현실이다 보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가 김대중 정부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품 소재 산업 같은 경우들 특히 지금 한일 이 갈등 속에서요. 분쟁 속에서 이 부품 소재 산업 같은 경우 육성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그러니까 사실 공식적으로 정부 정책으로 해가 추진했던 거고 수백조 투입했었어요. 네? 수백조 투입했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쪽 관련 이제 전공 교수들한테도 제가 물어보면은 우리나라 부품 소재 산업이 왜 이렇게 이게 경쟁력이 이렇게 아직도 낙후돼 있냐 그러면은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낙후 안 돼 있대. 낙후 안 돼 있다 그래. 학자들은요. 네. 근데 왜 그렇게 그러면 계속 적자를 보냐 그러니까는 그거는 기업 차원 속에서 네. 비용 절감 차원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부분을 그러니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런 관계 속에서 대기업이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그러니까는 국내 이 기업들을 육성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저는 기업이 그렇게 진짜 그러니까는 정치권보다도 더 그러니까는 우수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규제와 개입에 대한 비판 오히려 활력을 줄이고 있다, 죽이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 분 의견만 듣겠습니다. 두 분 중. 신 교수님 하시겠습니까? 질문을 제가 못 들었는데. 박용만 대한상의 위장이 페이스북에다 써가지고 보도가 크게 됐는데요. 지금 이제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 또 규제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죽이고 있다. 오히려 국가는 그런 쪽보다는 대외적인 전략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대외적인 전략은 없이 그랬다라는 의견인데.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신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오히려.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딱 받는 느낌은 야당 너무 그렇게 뒷발목 잡지 말고 좀 국회에 나와서 뭐 좀 이게 야당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좀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찝어서 대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뭐 지금 현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투자 문제에 대해서는 법인세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지 두루뭉실하게 정치권이 뭐 너무 개입을 많이 하고 이러면 우리 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신 교수님 머리 나쁘다고 하시니까 누가 이해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알겠습니다. 너무 아니 그거에 대해서 네. 저도 신 과격한 표현을 교수님과 의견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박용만 그 상의장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규제 개혁이든 뭐든 전부 다 계류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예. 추경 집행도 계류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 그나마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막혀 있는 상태니까 그거를 이제 돌려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 보고 예.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크게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지 않나. 제가 거기에 한 알겠습니다. 말씀만 얹겠습니다. 이 정부가 들어와서 가장 핵심이 소득 분배고 소득 주도고 네.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면 대기업으로 다시 돌아간다. 정책실장도 대기업을 만나고 영부인께서도 대기업 만나고 그러면 이게 다시 노무현 정부의 재판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 중심으로 가는 데 있어서 기업이 중심이 돼야지 정부가 중심이 저는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업이 원하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대한상의 회장이면. 정경련 회장이 있으면 정경련 회장이 정경련의 대표로서 정부에다가 도어를 딱딱 노크를 하셔야지 어떻게 정치권의 눈치를 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건 주제가 한 뭐 서너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모든 주제에 관해서 네 분 다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추경이 여전히 지금 이제 입장차가 남아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6조 7천 정도 되는 추경이 우리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변수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저는요, 아까 지금 뭐 한 600조 정도 저기 가라고 저기 그러셨는데, 네. 최소한 그러니까 100조 정도 이 국가가 추경을 편성을 하더라도요, 네.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 부채가 45%도 안 돼요. 네. 40한 이상 프로도 안 됩니다. 그럼 한 어쨌든 100조, 현재는 6조 7천이 걸려 100조 정도 있으니까. 해가지고 예. 청년들을 위해서 장기 공공임대 만들면요, 네. 예? 그걸 만들게 되면은 상당한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경제 성장률 진짜 효과뿐만 아니라 예. 저출산 문제 해결 섰고 그다음에 일자리 섰고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2의 최경환 장관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아니죠. 그건 뭐 저기 저 근본적으로는 재정 확대 정책을 가계 진행하고 부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이지 않습니까? 가계 부채가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어쨌든 저출산 그럼 대책이니까. 현재에 그러면은 이제 이미 이제 추경은 6조 7천으로 제출이 된 상황인데 저는 그거 택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큰 변수는 아니다라고 예. 보군요. 별 의미가 그 없습니다. 6조 7천 중에서 2조 2천이 환경 문제고요. 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숫자 이야기했습니까? 제대로? 4조 4천 정도가 이제 600이라는 숫자도 얘기했어요. 공공 일자리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 일자리 4조 4천억도 3, 40대에 허리가 되는 분들의 어떤 고용 문제가 아니라 5, 60대나 청년층에 대한 어떤 고용 문제에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무언가를 이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선심성 재정의 팽창이라면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고요. 예. 제가 600조를 쓰시라고 하면 정부가 지금 일본과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한번 놓고 보십시오. 일본에게 우리가 뭘 가져와야 될 것입니까? 시스템 반도체, AI, IoT 관련된 여러 가지 중간 기술을 부품 소재를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600조를 써야지 그 정도는 만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네 경제 대책으로서의 재정 확장 정책을 통한 뭐 경제 대책 자체는 동의하시는 것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동의하는 겁니다. 예. 예. 혹시 반대하시는 분 그 있습니까? 600조는 1년 600조가 아니고요. 그렇죠. 60조씩 향후 10년 600조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하나 지금 이제 미국 이제 금리 또 인하 같이 맞물려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홍남기 부총리는 이제 하는 독립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하긴 했었는데 송 교수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승범 위원이 지금 약간 매파 중에서 이제 내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조동철 위원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한은의 독립이라는 거는 무조건 아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상황에 대해서 한은 자신들만 들여다보고 판단하겠다. 이거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한은의 경제학 박사도 많고 굉장히 경제 분석 능력 뛰어나긴 합니다만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하는 출신이지만 그 모르는 사람 한 사람 여기서 하는의 독립성이라고 하면 청와대나 대통령이 금리를 내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경제부처 간의 서로의 협력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저도 아침에 읽었습니다만 홍남기 뭐 금리는 뭐 그 독립성 네. 그걸 이야기를 하진 마셔야지. 뭐 최경환 같이 뭐 척하면 3척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금리는 한국은행이 결정하도록 냅두세요. 예. 저는요, 지금 저 연준이 금리 인하는 원래가 그러니까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됐을 때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조치로서의 금리 인하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요인이 지금 이제 잠복된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경우 거품을 오히려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 인하는 저는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한국은행이 해야 될 것은 통화 정책을 통해서 소득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중개 지원 대출 제도를 오히려 그러니까 취약계층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대규모로 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소득 불평등이 해결이 돼야지만이 금융 안정도 되고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고 일자리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보니까 예. 곽수영 교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그 제가 재정 정책을 밀어드렸고요. 금리 정책은 저를 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금리를 그대로 두든지 오히려 인상시키라는 쪽이거든요. 아, 예.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하 문제를 들고 나오는 본질은 저는 가계부채 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 경제의 가장 내부적인 지연내관이 가계부채거든요. 1,600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금리 잘못 내리면 다시 부동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불길을 잘 잡아야 됩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보니까 3인 3색 같습니다. 시던 교수께서는 한내 결정에 아닙니다. 맞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금리는 저는 동결 내지는 인상 쪽에 저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군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이 연준의 그 발표 자료 그 블루닷이라고 해가 점도표 보여드리면은 지금 13명 중에 점도 아래쪽으로 네. 조금 내리는 거가 많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또 짚어볼 게 있으니까 어제 밤새 했지만은 전혀 진척을 보지 못했던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관련 얘기입니다. 노동계 쪽에서는 뭐 많은 약속들은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그동안에 경영계 쪽에서는 참석하지 않았다 참석했는데 기존에 올해 것인 8,350에서 오히려 깎아서 8,000부터 시작하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서로 협상용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노동계나 그런데 정부도 기본 방향으로 심지어는 동결도 얘기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지난 2년 동안에 굉장히 속도가 빨랐던 거는 지난 수십 년 동안에 너무 느려다 보니까는 예. 그거 이제 저는 이제 그 효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할 부분은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 대책. 제가 아까 앞에서 금융중개 지원 대출제도를 얘기했는데 예. 그분들에게 금리를 2%만 내려주면요. 지금 1만 원으로 임금 올려드려도 이거 저기 다 상쇄돼 버립니다. 충분히 다.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정책적인 제안을 해보셨겠네요. 예. 상상력이 좀 필요하다. 너무 좀 구태의한 예. 접근 말고. 네, 최저임금 관련 얘기입니다. 동결 저는 바라고요. 예. 동결을 해서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동결을 해서 일단은 숨통을 조금 쉬어가면서 내년에 가서 금년에 못 올린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가서 상황을 봐서 저는 동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동결. 예. 성 교수님은요? 저는 동결보다 조금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조금은, 제가 네. 데이터를 액수로 보면 8,500 정도 네. 되는 겁니까? 뭐 8,500원 정도면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금 소상공인 500곳을 조사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그 뭐가 원인이냐 거기서 소비 위축이 제일 83.5%로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원가 상승, 경쟁 심화, 인건비 증가는 22.3%로 4위에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서베이 데이터 하니까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은 네. 결국 자영업자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건 아니라는 거는 확실한 저는 것 동결로 같습니다. 가는 게 맞다고 보고 가능하다면 오히려 노조 쪽에서 더 나서서 약간 인하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예, 오히려 뭐 전략적으로 협상용으로 띄우기보다 오히려 선제적으로 현실적인 안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기술상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끝없이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또 시간 제한됐으니까는요. 지금 하반기 경제정책 관련 얘기였었는데 강조하고 싶은 말 30초 내에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기 송 교수님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카메라 보니까 좀 밑에 쇼도크라고 써 있네요. 예. 이제 일본이 저것을 수출을 금지하면 우리 방송 문제도 상당한 심각한 타격이 오겠구나. 예. 저는 한일 문제를 정말 잘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당면 가지로 한일 문제 이걸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네요. 송정 교수님. 저는 국회가 정상화돼서 추경과 필요한 규제 개혁과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고 물론 당연히 야당이 견제를 할 권리도 있고 당연히 그 역할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너무 억지 부리지 말고 경제 한국을 위해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의 사실 경제 정책을 끌고 가는 건 현 정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정부가 좀 더 스마트한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치, 경제, 역사, 외교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한 수를 둘 때 앞으로 어떤 수가 펼쳐질 것인가를까지 좀 꼼꼼히 따져서 수를 놓는 그런 스마트한 정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경제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인들이 전문가들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별로 공감을 못 느끼는 이유가 너무 이제 그러니까 타성에 젖은 얘기들만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그 정치권이요. 사실 야당 같은 경우도 지금 경제가 나빠지게 되면은 야당이 정권을 인수해도 굉장히 국정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그런 점에서 좀 저는 자신들이 그러니까는 이 시대를 대비를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좀 추경 편성에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쟁점 토론에서는 현재 우리 한국의 경제 상황 또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곽수정 교수, 신세동 교수, 최백은 교수, 송수영 교수 네 분과 함께 얘기 나눴는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부는 하반기에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금 마련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논의했다시피 좀 견해차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방향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후에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새로운 의견들을 수렴해야겠고요. 또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던 일본 관련 문제도 신성 교수가 마지막에 지적했다시피 신중하게 생각해서 가장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좀 대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